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학습지 131쪽이고요. 이 조선의 사회사 역시 조선의 전기와 후기로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 우리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 우선 첫 번째, 신분제도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전기와 후기 때 조선의 이 신분 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뭐 양천제와 반상제, 그리고 그 반상제 안에서 각 계층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이제 가장 큰 틀에서 이 신분제라는 가장 큰 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 변화해 나가는가를 법적인 신분제인 양천제와 실제적인 모습 반상제, 그 속에서 이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각 계층은 어떠한 변화를 겪느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선의 그 향촌 지방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주도권이 변하느냐인데, 조선은 전기 때까지는 사족, 사림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과 이제 조선의 훈구와 사림의 갈등 배울 때, 훈구와 사림의 갈등 사화를 배웠잖아요. 네 번의 사화, 모, 갑자, 기묘, 일사, 이 네 번의 사화를 공부했는데, 이 네 번의 사화는 이름 그대로 사림이 화를 당했다, 사림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최종 승자는 사림이었죠. 어떻게 사림은 그 무호갑자 기묘월사 네 번의 사화에 큰 피해를 입고도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지방, 향촌 사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유양소, 향약, 서원 이런 거 이야기했죠. 그러한 사족, 사림 중심의 향촌 지배체제가 굳건히 유지됐던 게 조선 전기고요. 조선 후기로 가면은 그러한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름하여 향전이라는 게 발생해요. 구향과 신향 간에. 그러면서 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 주도의 향촌 질서로 변하게 됩니다. 조선 전기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가 조선 후기 수령, 관을 중심으로 한 향촌 지배 질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변화 과정, 향촌 사회의 변화 과정을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조선의 여성의 지위 및 가족 관계의 변화를 볼 거예요. 이건 역시도 조선 전기랑 후기로 비교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3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자, 우린 지금 조선의 사회사를 공부하고 있고, 이 조선의 사회사를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공부할 거야. 큰 틀에서부터 작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신분제도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은 향촌 사회의 지배 질서에 대해 공부할 거고요. 마지막은 가족, 여성의 지위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기출 문제는 늘 그랬듯이 여러분이 저랑 개념을 공부하시고 그 개념을 복습하실 때 각각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며 그런 문제화되면서 어떠한 그 키워드랑 문장이 선지로 반복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3쪽으로 넘어올게요. 가장 큰 틀, 신분제도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분제도를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공부할 건데, 우선 조선 전기 신분제도, 법적인 신분제와 실제 모습을 나누어 볼게요. 자, 우선 조선의 그 신분, 법적인 신분제는 양천제라는 거예요. 고려랑 똑같습니다. 고려나 조선이나 법적인 신분제는 양천제예요. 바로 이 고려와 조선 모두 법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양인과 천인. 그래서 이 양인과 천인의 첫 글자를 따서 이 법적인 신분제를 양천제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큰 틀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린 지금 뭘 공부한다? 조선의 사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조선의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를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공부할 거고, 일단 조선 전기 신분제를 공부하면서 조선의 법적인 신분제와 그 법적인 신분제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조선 전기 법적인 신분제는 무슨 제? 고려와 마찬가지로 양천제. 고려와 조선 모두 법적으로 신분은 다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자유인인 양인과 비자유인인 천인. 그래서 이 자유인인 양인의 양, 비자유인인 천인의 천, 이 첫 글자를 따서 법적인 신분제를 양천제라고 합니다. 자, 자유인인 양인은 자유인답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단 국가에 대한 의무, 세금을 내고 군역의 의무를 다하면 그에 따른 권리,
과거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비자유인 천인은 권리와 의무가 모두 없어요. 세금도 내지 않지만 네, 과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법정인 신분제 양천제인데, 물론 법정인 신분제는 양천제라고 하지만 실제 사회가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갈 수는 없죠. 계층이라는 게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조선의 사회 모습은 이 양천제 중에서도 자유인인 양인이 셋으로 쪼개집니다.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법적인 신분제인 양천제에서 자유인인 이 양인이 죄송합니다. 법적인 신분제인 양천제에서도 이 자유인을 구성하는 양인이 세 계층으로 쪼개져요. 양반, 중인, 상민. 그래서 이 양반, 중인, 상민의 양반의 반과 상민의 상 이걸 따서 실제 모습은 양반, 중인, 상민, 반상제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모습은 이 자유인인 양인이 세 계층 양반, 중인, 상민으로 쪼개지는 반상제로 운영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자유인인 천인은 네 그대로 이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 자유인인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 세 계층으로 쪼개진다 그랬는데 각각의 계층이 어떤 식으로 또 구성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막 이 양반아 뭐 이런 거 막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이 양반이 정말 막 이런 거 막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양반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원래 공식적인 의미로 양반은 되게 좁은 의미예요. 자, 조선의 과거 시험 중에 문과와 무과가 있잖아요. 그쵸? 크게 물론 이제 기술직을 뽑는 잡과도 있지만 그걸 빼고 나면 문과와 무과가 있잖아요. 그 문과를 통과한 사람들을 문반이라고 그러고요. 무과를 통과한 사람을 무반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문과를 통과한 문반, 무과를 통과한 무반, 반이 몇 개예요? 네, 문반, 무반, 문무반, 반이 두 개죠. 그래서 두 양자를 써서 반이 두 개, 문무반, 반이 두 개 있다 그래서 양반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문과를 통과한 문반, 무과를 통과한 무반, 반이 몇 개야? 문반, 무반, 문무반, 반이 두 개다. 그래서 두 양자를 써서 양반이라고 합니다. 즉 이 양반이라고 하는 건 문과를 통과한 문반과 무과를 통과한 무반 그 당사자만 지칭하는 직업 개념이에요. 직업 개념.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서 지칭하는 문과를 통과한 문반과 무과를 통과한 무반을 지칭하는 직업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과와 무과를 통과한 문무반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과 가문까지 포함하는 신분의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반 개념이 되는 거야. 원래는 문무반, 문과와 무과를 통과한 문무반 당사자만 지칭하는 직업 개념에서 시작했다가 그 사람들의 가족과 가문을 포함하는 신분으로 확장된 거예요. 얘들은 경제적으로는 지주고요. 사회적으로는 뭐가 면제돼요? 구격이 면제됩니다. 요역과 군역이 모두 면제돼요. 왜 원래는 그 양반, 문무반, 문과와 무과를 통과한 문무반 그 직업 당사자들에게만 주는 특권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현직 관리로서 국가를 위해 관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노가다인 요역이나 국방의 의무인 군역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들에게만 주어졌었는데 이 양반의 개념이 가족과 가문 신분 개념으로 확장이 되면서 신분적인 특권이 된 거죠. 특히 군역에 대한 면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원래는 양인계병제의 원칙 아래 모든 자유인인 양인이 군대를 가야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안 나고 평화가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안 갈라 그러고 또 군대를 가봤자 노가다를 시키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개개인들이 아름아름 대타를 구해서 대신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대립제라든가 그 지방의 수령이나 군사지휘관이 자기들 마음대로 군역의 대상자에게 일정한 대가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주는 방군수포제라든가 대립제 방군수포제 같은 불법적인 모습이 아름아름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적수포제라는 이름 아래 군대 안 와도 되니까 대신 군포를 내라 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에서 3필 정도 되는 군포를 매년 납부를 해야 됐어요. 근데 양반은 애초에 군역의 면제니까 그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양란 이후에 이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를 쓰고 양반의 신분을 살려고 한 건 양반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주는 명예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군역이 면제된다는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였죠? 이렇게 납속책이든 공명첩이든 족보 위조든 뭐든 양반의 신분을 살 수 있는 부유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양반의 신분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일반 백성들만 남아서 이 군포를 내야 되니 1인당 내야 되는 군포 양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 세금을 납부하는 군역의 대상자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다 개나소나 양반이 되면서 이 군역의 대상자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백골진보, 황고첨정, 인징, 족징, 사돈의 팔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나마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영주의 균역법. 하지만 근본적 모순은 해결이 안 됐죠. 양만 줄여주는 거니까 흥선대원 때 가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라 호포제가 되면서 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양반 알아두시고요. 지배층의 신분 개념이 되었다. 군역이 면제되었다. 자, 그리고 이 중인은 중인을 말하기 전에 상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민은 진짜 일반인들을 이야기해요. 대다수의 조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인들이 상민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 농민이나 공업, 수공업자나 상인, 농공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반을 사계층이라 그러죠. 사대부, 그리고 상민, 농공상, 그래서 사농공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농공상은 일반인들이고 얘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단 조선의 특이한 점은 이 일반인인 상민들 중에서도 차별받는 상민들이 있어요. 얘들을 뭐라 부르냐면 실양역천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역할은 천민이다. 그래서 받는 대접은 천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고려시대로 따지면 향부곡소라고 조선시대에는 사라지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죠. 차별받는 양인들이 거주하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가 고려에 있었죠. 소는 수공업, 향부곡은 농업만 해야 되고 이사 못 가고 더 많은 세금을 짊어져야 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었고 학교도 못 다니고 했더니 차별받는 양인들이 사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여기 사는 사람 양인들은 자유인인 양인님에도 많은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망이망소의 난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을 해서 결국 조선시대에 없애긴 했는데 조선시대라고 차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인 상민들 중에서도 신분은 양인 자유인인 양인이지만 하는 역할과 대접은 천민 대접을 받는 실량역천이라는 특별한 차별받는 계층이 있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관청에서 자빌 하거나 수군, 봉수, 조운인데 특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수군, 봉수, 조운. 봉수는 그 봉화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극 같은 거 보면 외적에 쳐들어오면 막 불을 피워가지고 봉화를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각 지방마다 설치한 봉화를 통해서 막 불이 몇 개 올리는가, 봉화가 몇 개 피는가에 따라서 이제 외적의 그런 경보 단계가 올라가는데 이 봉수꾼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늘 산속에서 계속해서 그 봉화대를 지키면서 다른 봉화대에서 불이 피나 안 피나만 관찰해야 되는 되게 힘든 직업이었어요. 이게 계속 산속에서 그 봉화대를 지키는 거니까. 그리고 수군도 이게 그 바다에서 계속 일해야 되고 특히 노를 젓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조운도 마찬가지야. 세금을 강을 통해서 옮길 때 그 강에서 이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수군과 조운 다 바다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피 직업이었냐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 밑에서 일하던 수군들 있잖아요. 사망 1순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일본군이 아니에요. 탈영입니다. 탈영.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 밑에 있으면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탈영을 하려다가 군법에 의해 사형당하는 조선 수군이 일본에 의해 죽은 수군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순신 장군님 밑에서 안전을 그 험난한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이라는 절대적인 지휘관 밑에서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망을 결심할 정도로 수군이 빡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양역천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반과 일반인, 상민들 사이에 있는
중간 지배 계층을 중인이라고 합니다. 중인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선 좁은 의미로서의 그 중인은 누굴 말하냐면 기술직, 이제 의관, 의사나 역관, 통역관 같은 이런 전문 기술직 혹은 관청에서 일하는 하급관리, 향리나 서리. 향리는 이제 지방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서리는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전문 기술직이나 하급관리, 딱 그 중간 지배층에 걸맞는 사람들이죠. 얘들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의 중인이라고 합니다. 전문 기술직이나 향리, 서리 같은 각 관청의 하급관리들. 근데 넓은 의미의 중인이라 그러면 이 좁은 의미의 중인에 누가 추가되냐? 서얼이 추가돼요. 서얼은 홍길동입니다. 이 서얼이라고 하는 게 서자와 얼자를 합친 거거든요. 이게 양반 남자가 첩을 들여요. 근데 그 첩의 신분이 일반 양인이야. 그 양반과 일반 양인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애를 서자라 그러고 반대로 양반이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천민이야. 그럼 양반과 천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얼자라 그래요. 이래서 이 서자와 얼자의 첫 글자를 따서 서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 남자가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일반 양인이야. 양반 남자와 양인 여자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서자. 그리고 양반 남자와 천민 첩 여자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얼자. 그래서 서얼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홍길동이 그래서 서럽게 맨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서얼은 어떤 차별을 받냐면 문과를 응시할 수가 없어요. 무과랑 잡과는 가능합니다. 문과가 응시가 안 돼. 참고로 이 좁은 의미의 중인 있죠. 의관, 역관 같은 전문 기술직이나 향리, 서리 같은 하급관리, 심지어 자유인이 상민 모두 문과가 응시 가능해요. 왜냐면 얘들은 자유인인 양인으로서 국가에게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잖아. 그래서 원래대로면 이 권리,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의무를 다하니까. 그런데 이 양인들 중에서도 서얼은 문과 응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이 좀 있는 거죠. 엄마의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문과 응시가 안 되는 계층이 누구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서얼은 문과 응시 안 되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가녀, 재혼을 한 여자의 자녀도 문과 응시가 안 되고요. 탐관오리의 자녀도 문과 응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얼과 탐관오리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서얼과 재가녀 모두 엄마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재가녀, 엄마가 재혼을 했어. 남편에 대한 정절을 잃었네. 그 자녀 문과 응시 못하게. 서얼, 어디 엄마가 엄마가 첩이네. 본부인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네. 문과 못 봐. 이런 식으로 그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서얼들이 막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는 향리 서리보다도 못하고 심지어 농민들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의미의 전문 기술직이나 하급 관리는 문과를 응시할 수 있으니까 얘들은 문과를 많이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좁은 의미의 중인 전문 기술직과 하급 관리 얘들은 문과를 볼 수 있지만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유리천장이 너무 심해. 실제로 이런 향리나 서리의 자녀들이나 의관, 역관의 자녀들이 문과를 봐서 합격하더라도 승진을 거의 안 시켜줘요. 차별을 엄청 해. 그래서 에이 더러워. 이래서 그냥 얘들은 부모의 직업을 그냥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의관, 역관인 집은 계속 대대로 의관, 역관이고 한 번 향리, 서리라면 그 집안에서 계속 향리, 서리를 대물림하는 그냥 전문 직업을 세습하는 그들끼리 혼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서얼은 법적으로 문과 응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의 중인에 포함되는 서얼은 법적으로 문과 응시가 안 되고 이 좁은 의미의 중인인 전문 기술직이나 하급 관리는 문과 응시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얘들이 안 봐요. 그러면 일반 상민들은요,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과거 응시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그런 구조적인 차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그 다음에 비자유인인 천민. 천민은 대부분 노비입니다. 노비.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소속된 사노비가 있는데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에요. 근데 또 그러니까 노비들만 천민인 건 아니고요. 무당이나 광대 또 천민이고요. 무당이나 광대, 그 창기 이제 몸 파는 사람들 또 다 천민이고요. 특히나 백정이 천민에 들어갑니다. 백정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 도축업, 짐승들 잡아서 이제 고기를 가공하는 그 도축업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게, 같은 백정이라도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들을 말하거든요. 조선시대 백정은 도축업을 하는 천민입니다. 이 둘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정이,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인데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이다라는 이 차이점. 그리고 천민은 한번 그 천민의 굴레가 뒤집어 씌워지면 신분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천즉천이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일천즉천. 일천,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천민이라도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입니다. 예.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천민이어도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신분의 굴레가 한번 씌워지면 벗어나기 힘든데, 이거 꼭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아까 서울 이야기할 때 양반 남자와 천민 여자가 첩으로 결혼을 하면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르면 그럼 얼자는 천민인가요? 아니죠. 양반의 자식을 천민으로 만들 수 없지. 그것만 유일한 예외고요. 예외고 나머진 다 일천즉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민 여자가 그나마 자기 자식한테 그나마 물려줄 수 있는 최고는 양반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는, 슬프지만 그거밖에 없죠. 비록 문과를 응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민이라는 그 굴레를 벗을 수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게 조선의 기본적인 법적인 신분제인 양천제와 그 속에서 자유인인 양인, 양반, 중인, 상민, 반상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런 주요 개념들을 가지고 보시는데, 이러한 신분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양란이에요. 양란. 양란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하죠. 외란과 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거치면서 인구도 줄고 토지도 황폐화되고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사는가 기록해 놓은 인구 문서인 호적도 불타고,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기록해 놓은 토지대장인 양안도 불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구대장 호적과 토지대장 양안이 소실됐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거고, 국가재정이 부족해진다는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임시변통책으로 납폭책, 일정한 곡식과 쌀을 바치면 국가가 대가를 지급하는 납폭책,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름을 비워놓은 벼슬증을 준비했다가 쌀이나 돈을 바치면 그 벼슬증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명예벼슬을 주는 공명첩이었죠. 납폭책과 공명첩을 판매합니다. 물론 이게 진짜 벼슬은 아니고 명예벼슬이지만, 명예벼슬이라도 벼슬을 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신분제가 동요합니다. 양반은 갈수록 늘고요. 일반인인 상민과 노비도 줄어요. 상민은 이제 양반의 자리를 돈을 주고 사니까 줄어드는 건데, 노비들도 이게 너무 가혹한 운명을 벗어나고자 각종 도망, 특히 전쟁 중에 노비들이 많이 도망가기도 하고요.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쟁 중에는 이게 물불 가릴 수가 없잖아. 외란과 호란 기간 동안에 활약을 한 노비들은 신분을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일본군을 상대로나 뭐 이제 후금이나 청나라를 상대로 잘 싸운 노비들은 신분을 해방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군공을 세운다거나 도망가면서 노비들도 줄어요. 특히 이 양반이 늘고 상민이 준다는 건 세금 제도에서 큰 문제를 갖고 오죠. 아까 제가 했던 군역. 양반은 군역이 면제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군역에 면제받는 사람이 는다. 군역의 대상자가 점점 뜬다는 거고, 이 부담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요? 일반인 상민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민들, 양반의 사냥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상민들이 이 부담을 다 짊어져야 되니까 이 군역의 문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신분 질서가 동요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경제도 굉장히 발전을 해요. 조선 후기 들어가면 수리시설인 저수지나 보해 보급과 함께 모내기법인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됩니다.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고려 후기에 처음 들어왔지만,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 때 강수량이 풍부한 남부 일부 지방에만 이양법이 보급이 됐고, 나머지는 다 직파법이었죠. 특히 이양법을 국가가 국법으로 금지했다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가뭄이 들면 끝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 수리시설이 보급되면서 이 이양법도 전국적으로 보급됩니다. 모판에서 벼를 재배해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이양법은 잡초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쉽고 잡초 제거에 들어가는 노동력도 훨씬 줄죠. 직파법에 비해 필요한 노동력이 5분의 1 이하로 줄지만 생산량은 2배 이상 뽑아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벼랑 보리를 동시에 농사짓는 이모작도 가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경작 가능한 면적지가 늘게 되면서 소수의 똘똘한 농민들은 광작을 통해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을 통해 분홍이 됐죠.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소작농, 그리고 이제는 소작도 함부로 구할 수가 없어. 왜? 필요한 노동력이 줄었으니까. 소작도 구하지 못하고 임노동자가 됩니다. 어쨌건 그렇게 몰락하는 농민들도 생기지만 농민계층의 분화로 이양법을 잘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농사짓는 분홍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농민들 중에서도 엄청난 돈을 가지는 분홍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들도 당연히 이제 뭐 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납북책이나 공명첩이나 족보 등을 사서 양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밑에서 이제 계속 돈을 벌어들인 이 부유한 평민들이 양반의 자리를 사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양반들은 분열해버립니다. 원래는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게 사림의 등장으로 본격화된 붕당 정치는 상대방과의 정치적 학문적 생각 차이를 인정해주는 공존의 원칙을 유지했어요. 특히 이제 그 현종과 죄송합니다. 인조 때 그 인조 반정 이후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공존의 원칙이 유지됐죠. 언제까지? 현종 때 이 예속 논쟁 때까지도 이런 공존의 원칙이 잘 유지가 됐는데 숙종 때 환국이 진행이 되면서 붕당 정치가 완전히 맛이 가버립니다.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승리한 당이 모든 걸 차지하는 일당 전제로 양반들이 분열하게 돼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는 완전히 격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신분제가 동요하는 세 가지 원인 저랑 공부했죠. 양란, 상품화폐 경제발달, 양반의 분열.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양반들이 분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원래 17세기 때 사림이 훈구를 꺾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전개되던 붕당 정치는 상대방과의 그런 정치적 학문적인 입장과 생각 차이를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공존의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중앙정치에서 우리 붕당이 패배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어. 그냥 원래 이 사림들이 장악했던 근거지 유양소 향약 서원으로 꽉 잡고 있는 향촌 사회에 내려가서 시도 좀 쓰고 책도 좀 읽고 글도 읽고 하다가 다시 중앙정치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 중앙정치에 밀려나서 지방에 내려가도 큰 그게 없는 게 향촌 사회를 이 양반 살인들이 유양소 향약 서원으로 꽉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방 향촌 사회에 내려가도 누구도 이 지방에 내려온 양반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령도 그렇고 향리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유양소 향약 서원을 통해서 향촌사회 주도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뭐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 향촌사회에 내려가도 큰 불편함이 없이 거기서도 왕처럼 지낼 수 있는 거야. 그랬는데 환국을 통해서 붕당 정치가 맛이 가면서 승리한 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상대방 당에게 가혹한 정치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이제는 패배하면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거야. 언제 사약이 날라와서 우리 집안, 우리 당이 절단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잡은 당은 이 권력을 조금도 나누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 환국 이후에 붕당 정치가 변질된 이후에 향촌사회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없고 언제 모든 걸 다 잃을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환국 이후에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공존의 원칙이 무너진 다음에 이 중앙 정치 싸움에서 밀려난 양반들이 향촌사회에 내려가도 더 이상 향촌사회 구성원들이 옛날처럼 두려움과 공경의 눈으로 이 향촌사회에 내려온 양반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야. 개털됐다는 거 아니까. 자, 이렇게 양반이 분화됩니다. 이 붕당 정치의 변질로 인해서 환국 이후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오직 승리한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가 되면서 양반들이 이제 소수의 권력을 잡은 권반을 제외하면
나머지 양반들은 몰락하는 거야. 이 중앙 정치에서 권력을 장악한 걸 권반이라고 그러고요. 이 권반에 의해 밀려나서 고향인 향촌 사회로 쫓겨난 양반을 향반이라 그래요. 향반. 자, 그리고 아예 망한 양반도 있어요. 잔반. 얘들은 몰락한 양반이라 일반 농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경우도 생겨요. 뭐 권반, 향반, 잔반인데 이 중에서 중앙의 권력을 장악한 권반이나 완전히 망해버린 잔반을 제외하고 이 지방, 향촌 사회로 내려간 이 원래 근거지인 양반들 사림의 근거지인 향촌 사회로 내려간 향반들을 구향이라 불러요. 구향.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고향에 내려왔는데 말했죠. 향촌 사회 구성원들이 옛날과 같은 시선으로 이 향촌 사회에 내려온 향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왜냐? 아까 말했죠. 이제 지방에 있는 농민들도 옛날 농민이 아니야. 이양법 등으로 돈을 번 부유한 농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양반들의 권력 분화, 이 중에서도 중앙에서 밀려나서 지방 향촌 사회로 내려온 향반을 구향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 구향이 향촌 사회에 내려오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보세요. 이 상민들 중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이양법 등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어들인 분홍 혹은 장사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 거상. 조선 후기 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가 증가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사상들이 등장을 했죠. 의주만상, 동래내상,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혹은 한양의 경강상인,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장사하는 상인들이 등장하자. 특히 정조 때 신의 통공을 통해서 시선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양법을 통해 돈을 벌건 장사를 통해 돈을 벌건 이제 경제적으로 큰 부를 누리고 있는 부유한 평민들이 등장하는 거야. 분홍, 이제 뭐 이양법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건 이제 거상, 그런 상업을 통해 사상, 경강상인, 뭐 의주만상, 동래내상 이런 애들 말하는 겁니다. 신의 통공으로 상업활동이 자유가 되면서 이양법이나 상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부유한 평민, 분홍과 거상 등이 등장을 하고 얘들은 당연히 돈이 생기니까 그 다음 뭘 바라죠? 네, 돈이 생기면 그 다음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바라게 됩니다. 신분 상승을 시도해요. 마침 조선 후기 때 양란 이후에 재정이 부족해진 조선 정부가 납속책과 공명첩을 시행하고 있죠? 난 가진 건 돈밖에 없어. 공명첩으로 명예벼슬을 사는 거야. 양반이 되는 거죠. 혹은 불법적으로도 족보를 몰락한 양반들에게 돈을 주고 산다거나 위조하거나 하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오는 용어가 요거예요. 환부역조. 환, 바꾼다. 뭘 바꾼다? 부, 아빠를 바꾸고 역, 뭐를 또 바꾼다? 조상을 바꾼다. 족보를 위조한다는 거예요. 환부역조. 아버지를 교환하고 할아버지, 조상을 바꾼다. 거기다가 모칭유학. 가짜로 칭한다. 무엇을? 유학을. 유학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유학으로 칭한다. 이런 식으로 환부역조나 모칭유학이 이런 족보 매입과 위조의 사례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지금 조선 후기 돈을 많이 벌어들인 부유한 평민들, 이런 분홍과 거상들이 족보를 매입하고 위조하는 상황을 말해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환부역조는 아버지를 교환하고 조상을 바꾼다. 모칭유학은 자신의 신분을 유학이라고, 양반이라고 사칭한다는 거야. 어쨌건 이렇게 돈으로 납속죄과 공명첩, 족보 위조 등으로 돈으로 양반의 자리를 산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향이라 그래요. 신향. 얘들을 우리가 신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성장한 향촌의 양반이라는 거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양반층의 분야, 이 중앙의 권력 싸움에 밀려나서 지방 향촌 사회로 내려온 이 향반들을 구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이 중앙의 권력 싸움에 밀려나서 지방 향촌 사회로 쫓겨내려온 향반을 구향이라고 그러고, 이 향촌 사회에서 큰 돈을 벌어들여서 그 돈으로 양반의 자리를 사거나 위조한 새롭게 성장한 향촌 사회의 새로운 양반들을 신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향과 신향이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향전이에요. 향전. 구향과 신향이
향촌 사회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한 가지 퍼즐이 완벽하게 짜입니다. 왜 환국 이후에 붕당 정치가 변질됐을까요? 이게 단순히 숙종이 정치 운영의 국면을 서인 들어와 남인 나가 남인 들어와 서인 나와 이런 식으로 정치 운영의 주도권을 확 바꾸는 환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그렇게 공존의 원칙을 지켜오던 양반들이 순식간에 사이코패스로 된 것 마냥 그렇게 치열하게 일당 전제와랑 싸웠을까요? 물론 숙종이 환국을 해서 그러한 정치적 갈등을 유도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양반들 입장에서는 중앙의 권력을 잡지 못하고 향촌 사회로 쫓겨 내려가면 옛날처럼 향촌 사회에서 왕대접 받고 편안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중앙의 권력에 밀려나서 지방의 향촌 사회로 쫓겨 내려가는 향반, 구향이 되어버리면 이 향촌 사회에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이양법의 발달로 큰 돈을 벌어들인 양반들보다 더 큰 돈을 벌어들인 분홍과 거상, 얘네가 납속책이나 공명첩, 족보 위조 등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샀어.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큰 돈을 벌어들여서 양반의 신분을 산 신양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앙의 권력 싸움에 밀려나서 향촌 사회에 내려가면 이 신양들과 그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피 튀기는 향촌 사회의 주도권 다툼, 향전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양반들이 중앙 권력 싸움에서 더 목매다는 거야. 왜? 더 이상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옛날 같은 왕대접 받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정조 때 가면 그 지방 양반들이 향촌 사회를 장악할 수 있던 큰 힘 중에 하나, 향양마저도 수령에게 넘겨버리잖아요. 그쵸? 이러니까 이제 이 중앙의 권력에서 밀려나서 지방에 내려가면 이 지방에서 큰 돈을 벌어들여서 양반의 신분을 산 신양들과 향촌 사회의 주도권 다툼인 향전을 벌여야 된다는 그 위기의식, 이것 때문에 중앙에서 더 치열하게 다투고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일당 전제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마르크스의 그 이론, 유물론이 맞아요. 이런 면에서는 마르크스가 했던 유명한 이론이죠. 유물론, 오직 유, 물질물, 물질.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 마르크스 유물론 이런 거예요. 하부 구조인 경제가 상부 구조인 정치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부 구조인 경제가 실제 그 위에 보이는 뭐 정치든 외교든 그런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야. 실제 보세요. 이러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신분 질서의 동요 야라고 하는 요런 이제 하부 구조, 조선의 경제 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신앙의 성장이 상부 구조인 뭘 유도하는 거죠? 정치의 변화. 붕당 정치의 변질, 일당 전제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신분을 사서 구향과 향촌 사회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향전을 벌이는 신양은 정말 소수고요.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런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이양법의 부작용이죠. 오히려 더 이상 소작을 짓지 못하고 임노동자가 된다든가 소작농으로 전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양법이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경작 가능한 토지 면적이 늘면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소작농 혹은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돼요. 자, 그리고 중인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중인, 좁은 의미의 중인은 누구였죠? 네, 전문 기술직, 의관, 역관이나 향리, 서리 같은 하급 관리였죠. 그리고 첩의자식 서얼입니다. 자, 이 중인들도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을 해요. 특히 서얼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첩이란 이유만으로 이런 문과를 못 보니까 얘들도 이제 신분 상승을 위해 집단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과 응시하게 달라. 특히 문과의 꽃, 청요직. 청요직이 뭐였죠? 네, 맑을 청, 중요할 요. 그 문과를 응시한 다음에 문반이 돼서도 그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언론기관인 3사와 그 3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2조 전랑. 이 청요직으로도 진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공을 해요. 일단 정조, 우리 탕평정치를 했던 정조가 이 서얼들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정조하면 우리가 꼭 따라오는 시그니처 개혁기구 규장각이 있었죠. 세종대왕님 하면 집현전, 성종하면 홍문관, 정조하면 규장각이었죠. 이 규장각의 검서관이란 자리에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같은 서얼들을 등용을 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서얼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핏줄이잖아요. 첩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내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아들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반들도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철종 때 가면 신해허통이라는 걸 통해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법적으로 사라지고 서얼들이 문과 응시뿐 아니라 청요직구로도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해허통을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신해통공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60년 단위로 이게 무슨 병신년, 이모년, 뭐 갑오년 이런 식으로 그 년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년에다 붙이는 그 명칭이 60년 단위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 정조 때 1791년에 있었던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유기전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했던 신해통공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정조 때 이제 있었던 이 신해통공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한 이 신해통공이 60년 뒤에 똑같이 이제 같은 신해라는 이름으로 또 반복되는데 이때는 바뀌었죠. 1851년 철종 때 신해허통 내용은 완전 달라요. 1851년 신해년에 이제 서얼들도 모든 걸 통하게 해주겠다. 서얼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청요직 진출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정조 때 있었던 1791년 신해통공은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허용한 거고 철종 때 있었던 1851년 신해허통은 서얼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서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락해 준 겁니다. 같은 신해가 붙는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얼들이 이런 식으로 신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걸 보고 오리지널 중인들, 전문 기술직이나 이런 향리 서리 같은 하급직들도 노력을 해요. 우리도 신분 상승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단 상소 운동을 하는데 이 집단 상소 운동을 자료에 뭐라고도 나오냐면 다 같은 말이야. 집단 상소 운동을 교과서나 자료에 소청운동, 통청운동, 허통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집단 상소운동. 서얼이나 기술직이 하는 집단 상소운동을 다른 말로 소청, 통청, 허통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 기술직의 이런 집단 상소, 소청, 통청, 허통 운동은 실패해요. 왜냐면 서얼들 같은 경우야 양반들 입장에서 그래도 미운하고나 본인 핏줄이라서 이런 걸 허락해주지만 기술직은 이걸 왜 허락해주죠? 그래서 안 돼요. 다만 이 전문 기술직 애들도 우리가 양반보다 못한 게 뭐야? 라는 생각에 양반들을 따라하는 행동을 합니다. 얘들이 양반들처럼 우리도 문학을 즐길 수 있다. 이래서 시사라는 걸 조직을 해요. 전문적으로 이제 시를 짓고 글을 짓는 문예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 같은 거거든요. 양반들이 맨날 술 마시면 시조 안 sup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들보다 그런 문학적인 능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양반처럼 시를 짓고 글을 짓고 문학을 논할 수 있다. 해서 이 전문 기술직 중인들이 만든 그런 문예활동 동아리가 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지은 문학을 위항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사나 위항문학이 나오면 이 조선 후기 기술직들의 그런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 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사를 조직해서 문예 활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학을 위항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천민들 역시도 여러 가지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혜택을 받는데 우선 합법적으로는 양란 때 큰 공을 세우고 이제 군공을 통해서 이제 일본과의 싸움, 후금과 청나라의 싸움에서 활약을 하면은 신분 상승이 되기도 하고요. 납속이라고 노비들 중에서도 이렇게 돈을 모으는 노비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이제 돈을 바치고 신분 상승을 하기도 하죠. 불법으로는 도망을 다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야. 국가가 주도해서 노비를 해방합니다. 왜일까요? 노비가 자유인인 양인이 되면 상민이 되면 국가 입장에서 뭐가 좋죠?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노비는 이 재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비자유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근데 이 노비가 자유인인 양인, 상민으로 신분이 상승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특히나 조선 후기 이 신분 질서의 동요, 납속책과 공명첩, 조선 후기 이양법과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돈을 번 부유한 상민들이
납북책이나 공명첩, 족보 위조 등을 통해서 양반의 자리를 사면서 이 군역의 대상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세금을 내는 일반인인 상민의 비율을 늘려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가 노비를 해방시킵니다. 영조 때는 조선 전기 때는 일천즉천이라 그래가지고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였잖아요. 이거를 완화시켜요. 노비 종목법. 이제 노비의 신분은 엄마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 일반인, 평민, 상민이면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일반 양인, 상민이면 그 자식은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천즉천에서 부모 중 한 명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야. 요거에서 이제는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도록 바꾼 겁니다. 이제 50% 확률로 신분의 굴레를 벗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조 다음에 왕이 된 순조 때는 국가가 소유하는 공노비를 다 해방시켜요. 이건 실제로 영조가 다 준비했던 거야. 영조가 1800년에 죽잖아요. 갑자기 영조가 다 준비한 거를 그 아들인 순조가 물려받아서 공노비를 해방을 한 겁니다. 공노비 해방. 그리고 갑오개혁 때는 아예 신분제가 사라지죠. 노비제가 철폐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큰 틀의 변화를 여러분이 저랑 공부를 했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고요. 그 몰락한 양반들의 모습을 담은 게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 자릿짝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양반인데도 보면 막 뭐하고 있죠? 막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자식은 글 공부를 하고 있죠. 너가 이 집안의 희망이야 이래가지고 이 몰락한 양반들,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이 몰락한 양반, 잔반들의 삶을 나타낸 풍속화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신분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신분제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의 향촌사회와 여성과 가족의 지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